자, 시간은 칼같이 그죠? 자, 용어 지금 우리가 회계 생기초 용어 하고 있는데 할만하시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용어들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자산부채 자본,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 마지막 이 부분이 뭐 쉬는 시간 다 돼서 좀 짧게 끝나고 말았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 그러니까 자본은 따로 뜻이 없어요. 항상 자본 총액,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재원은 재산이요 딱 하나예요. 그냥 건물 딱 하나 있어요. 100억. 제가 가진 자산은 딱 하나입니다. 건물 100억. 근데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왜 아파트 은행하고 공동명의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요거 하는데 대출 받은 게 있어. 100억짜리, 왜 연예인도 가끔 뭐 얼마짜리 건물을 샀는데 대출금 얼마 이런 얘기 하시죠? 대출금이 만약에 70억이야. 그럼 저는 이제 재무상태 보고할 때 자산은 100억으로 보고할 거죠? 자산은 100억이죠? 100억, 자산이 100억. 그리고 갚아야 될 대출 받은 건 당연히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죠? 부채가 얼마예요? 70억. 그럼 지금 현재 내 재산이 100억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총 재산은 100억이지만 그 중에 70억은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그럼 결론은 나머지 30억이 순수한 내 재산이라는 거죠. 그게 자본이에요. 순재산. 순수한 재산.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 그리고 소유주 지분 이행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고, 그다음 자본 등식 일단 알아두세요. 꼭 이건 외워야 돼. 근데 솔직히 외울 게 뭐 있나? 외울 거 뭐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액 계산해야 돼. 금액 계산해. 지금 이렇게 쉽게가 아니라 자산 뭐 5,200만 원 빼기 부채 3,700만 원. 그럼 자본은 얼마랬죠? 제가 5,200만 원 이랬나? 3,700만 원? 그럼 얼마예요? 암산 안 돼요? 이거 암산 안 돼요? 암산 안 되는 사람 빨리 이제 오늘 그 쌀집 계산기 사세요. 오늘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쌀집 계산기 하나 주문하세요. 인터넷으로. 아니면 저기 다이소 가면 많은데 잘못 사면 문제 안 눌리고 막 그래요. 5천 원보다 조금 더 쓰셔가지고 한 10,000원 안팎되는 거 하면 웬만한 거 써요. 어쨌든 암산이 안 되는 분들은 쌀집 계산기 구매하시고,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 출자금이라는 말을 했죠. 출자금. 장사 시작하려고 사업하려고 출자한 돈. 주식회사는 아직 안 배웠어요. 주식 액면인데 나중에 이런 건 지금 당장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자,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재무보고서, 엄청 중요한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를 아까 재무상태가 뭐였죠? 재무상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내역, 자본의 구성 내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하는,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보고하는 일람표라고 그랬는데 일람표가 되나 보고서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래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이름이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참고로 이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대차대조표 들어봤는데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대차대조표, 그때는 밸런스 쉿 그래서 BS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희한한 게 습관이라는 게 참 힘든 게요. 근데 아까 제가 습관 들이시라고 그랬죠. 앉아있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그 습관을 들이시랬는데 이거 어머네. 저도 강의를 30여 년 해서 입에 붙었는데 지금도 대차대조표가 뭐 입에 붙어 있다시피 한데, 중요한 건 현재는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우리 회계원리 다 재무상태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말은 바뀌었어. 근데 신기한 게 아직도 이건 따라다녀. 지금 FP라고 써놓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남들은 다 BS래. BS 막 이렇게 해요. BS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알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BS인데 지금 BS라고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이 영어 쓰는 건 뭐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약하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남들은 다 BS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은 안 쓰면서 BS는 써. 지금도 희한하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어떻게 타세요? 한쪽으로 양쪽으로 아무 때나?
오른쪽에 쓰세요? 참, 오죽하면 이제 외국 사람도 한국 문화라고 알고 있어. 근데 처음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들이 깃방맹이를 해야 돼, 이게. 원래 한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고장나요, 맨날. 이것 때문에 고장나는 거야, 맨날. 사고 나면 더 무너지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 급하니까 바쁜 사람 가시라고. 착한 거죠.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른쪽 서고? 왜 왼쪽 비웠을까요?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측 통행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지. 아, 죽어도 안 바꿔. 지금도 BS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편한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서 있으면 막 뒤에서 뭐라고 하죠? 뭐 찔리죠.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남들 하면 해야지, 그죠? 외국 사람도 한국에 오면 다 이거 오른쪽으로 쓰라고 이게 아직 하더만 유튜브 보면 넘어가요. 자, 다시 결국은 BS든 FP든 중요한 건 아닌데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그럼 지금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안 되냐? 뭐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바뀐 지 10년이 넘었어요. 바뀐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꾸 이건 따라다녀. BS. 왜냐하면 좀 이따 나중에 손익계산서는 IS라고 하니까 요즘 애들 말로 라인 맞추려고 그러나 BS, IS, BS, IS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어쨌든 정식 명칭은 지금 영어로 나오는 정식 명칭은 회계 기준에 나오는 건 FP입니다. 저는 저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라고 말하면 돼. 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정 시점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올해 지나면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현재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현재 2024년 9월 4일 현재 여러분 집안의 모든 재무 상태를 리스트를 쫙 뽑는다. 아까 계정 과목 현금, 예금, 건물, 비품, 토지 뭐 이런 거 쫙 리스트 뽑아서 금액을 보고서로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자가 아니네. 자, 노란색으로 T자로 돼 있죠. T자로 돼 있죠. T자로 돼 있는데 요 T자 알파벳 모양 T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 공부할 때는 T 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계정이라는 말을 하긴 했었죠. 기록 계산하는 단위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했죠. 어카운트 계정. 그러니까 돈이면 돈, 예금이면 예금, 주식이면 주식,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계정의 모양이 알파벳 T자 모양이다. 우리는 게 T계정이라고 하고 T계정 그렸을 때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그거 나중에 뒤에 다 나와요. 뒤에 다 나오니까 그냥 일단 보세요.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변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이제 기록 계산을 이 T계정을 이용해서 하는데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럴 때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 하셔야 돼. 차변, 대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내 거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가면 물론 이번 달은 뭐 기초만 하지만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면 범위도 넓어지고 어려운 것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 매일매일 새로운 거 배우죠. 그죠? 세 과목에 우리 회계만 해도 3달 내내 새로운 걸 배워. 매일매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기대하세요. 근데 이런 새로운 용어를 배우려면 자꾸 말로 뱉어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거 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그 과정을 견뎌내시면 돼요. 다시. 그럼 노란색 기준 걷어. 그럼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 왼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써있지만 왼쪽이 뭐예요? 차변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뭐가 돼요? 오른쪽이 뭐예요? 대변인 거죠. 그죠? 차변, 대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회계는 기업에서 한다고 그랬죠? 기업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은 약속을 했어요. 차변에는 뭘 적자? 자산을 적자. 약속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왼손이 왜 왼손이지? 몰라요. 어쨌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왼손이라고 했겠죠. 자, 왼쪽이 뭐 이제 차변이에요. 왼쪽 차변에 뭘 적자고요? 자산. 자, 대변에 뭘 적자고요? 부채와 자본. 이건 그냥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원리 원칙,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무조건 외워야지 뭐 이제.
외워야지요. 자, 외워요. 자산은 어느 변?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빨리 외워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조용조용이라도 대답하셔야 돼요. 자산 어느 변? 차변. 부채는 대변. 자, 차변에 뭘 적자? 자산. 지금 같은 얘기지. 엉덩이나 방등이나 반대로 하지만 같은 얘기죠. 자, 대변에 뭘 적자?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진 재산이 건물 딱 한 채라고 그랬죠? 건물 한 채 100억. 근데 그 중에 70억이 대출받은 게요. 대출받은 건 나중에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예요. 70억.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본이 되죠? 그럼 아까는 등식이 어떻게 됐었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일치하겠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일치하겠죠? 그걸 무슨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페이지 나와 있죠? 그럼 사실은 엉덩이나 방등이나 같은 거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나 엉덩이나 방등이나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계산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시험 문제 푸는데 자본이 안 나와 있어. 계산해야 돼요. 엄청 어렵죠, 그죠? 아니면 이걸 구해야 돼. 더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목이 몇 개 나오겠죠, 그죠? 과목이 몇 개 나오겠죠. 몇 개 나오고 이 합계와 이 합계 이걸 비교하겠죠. 어쨌거나 원리는 이거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수백 수천 번씩 계속 해야 될 말이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회계 원리 원칙.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자본 어느 변? 대변. 차변에 뭘 적자고요? 자산. 대변에 뭐 적자고요? 부채와 자본. 앞으로도 수업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꾸 중얼중얼 하다 보면 오늘 지나고 나서 이거 못 외우겠어요? 외우겠죠. 대신 내일 지나면 또 까먹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요즘 나이 좀 있으신 분 알 거예요. 누구 보고 저 와이프도 지금 둘이 가다가 뭐 TV나 보다가 저 사람 뭐 얘기하다 보면 이름이 생각 안 나. 아시죠? 뭔 소린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안 나와. 막 그런 거. 공부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기억이 유지되게 만들어야죠. 시험 볼 때까지 유지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나이 드시고 뭐 저처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분명히 지금 볼 때는 알겠는데 지나가면 까먹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받아들이고 이런 예전에 지금까지 학교 간 사람도 그렇게 합격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지금 했던 거. 자, 그 밑에 바로 예제 있죠. 16페이지 예제 있죠. 자, 밑에 답 보지 말고 1번부터 8번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번 살짝 밑에 답 보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건 안 쓰면 돼요. 그냥 해보세요. 연필 있으면 연필로. 아니면 쓰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 답 쓰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자, 이제 빠른 분들은 아마 8번까지 봤을걸요? 자, 어때요? 답이 바로바로 떠올라요? 떠올리시면 기초 잘 이제 입문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때요? 또 입에 맴돌거나 그색 아리송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1번.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자산. 답은 쓰지 말고 나중에 복습할 때 또 보면 되니까 답은 쓰지 말고 그냥 아니면 연습장 이제 앞으로 메모할 게 필요하니까 노트 하나 들고 다니시고 거기다 메모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업이 앞으로 다른 기업 실체, 다른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 채무, 빚, 의무를
부채라고 하더라. 부채, 그죠? 세 번째,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하며 순재산, 순자산이라고도 하더라. 4번, 기업 실체 일적 시점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내역, 즉 구조를 재무 상태라고 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시험장 가면은 시험 문제 정답을 찾는 거죠.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 수준에서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시면 앞으로 몇 달 뒤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인가? 6번 자본 등식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그 다음 7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근데 요건요 지금 머릿속에 빨리 그리세요. 재무상태표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T계정,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 그리세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거 외우고 죽으세요. 보람차게. 오늘 내가 하나는 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어느 변에 적어요 그럼? 차변. 왜? 자산이니까. 외상매출금. 차변. 대여금. 차변. 미수금. 차변. 선수금. 바로 안 나오죠? 바로 나와요? 나오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선수금. 부채 대변. 그죠? 미수금. 차변. 자산이니까. 선수금. 대변. 부채니까. 대여금. 자산. 차변이니까. 차입금. 대변. 부채니까. 그죠? 이게 바로바로 나오게. 그런 거. 자산, 대여금 하면 이거 어느 변이다. 차입금 어느 변이다.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자꾸. 그러니까 알아도 이제 반복하라는 거죠 앞으로. 물론 오늘 하루 종일 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딱딱 나온다. 그럼 상관없어. 잘하시는 거고. 근데 글쎄 좀 빨리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입문하는 건 입문 단계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약속이에요. 수백 년 이어져 온 약속이니까 왜 자산이 차변이지? 그러진 말고 자산은 차변이다. 외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 건 뭐 안 해도 되겠죠.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 17페이지 예제 2번 또 있죠. 이것도 쓰지는 말고 자 2번에 보면 계정 과목을 옆에 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네요. 1번 보유하고 있는 지폐나 주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더라? 현금. 그게 떠오르는 거 확인해 보세요. 답은 밑에 있지만 보지 말고. 2번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금한 걸 당좌예금. 3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아까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라고 했어요. 이런 건 솔직히 말이 안 나오죠. 8글자나 되고 원래는 더 길다고 그랬죠. 16글자가 돼. 나중에 하고. 그 다음 4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상품. 답은 쓰지 말고요. 그냥 보기만 하셔요. 그 다음 5번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건물이죠. 근데 이건 우리 약속이에요. 앞으로 회계를 하는 동안에 이런 용어를 쓰자. 건물은 건물, 토지면 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나 화물차를 차량 운반구. 솔직히 차량만 해도 의미는 통하겠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책상, 의자, 에어컨,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은 비품. 이게 떠올라야 돼요. 비품. 설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저기 오늘 좀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초등학교에 선생님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애 틀린 거 비금 이거 틀렸다고 표시하지 마세요. 자존감 상해요. 막. 어려운 거 내지 말래. 어려운 문제 풀지 말래요. 수업 시간에 우리의 좌절감 느낀다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은? 예? 어디 신고하고 그러진 않겠죠? 이거 어렵다고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계속해서 볼펜이나 칼, 복사용지, 파일 등 사무용 문구류를 구입하면 송호품이었어요. 물론 아까 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 빨리빨리 지나가서 용어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갚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잘하시는 거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이러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또 해보시라는 거죠. 답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나 지금은 틀려도 되지 뭐. 그죠?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 꾸준히 공부하면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다. 까먹고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해서 또 뭐냐? 11번 건물이나 비품, 차량을 구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그렇죠.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건 외상매입금이지만 밑에 건 미지급금. 그 다음에 13번 12번이구나.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어음. 그쵸.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 신기한 거지 솔직히. 오늘 처음 배우는데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온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연한 거고. 그죠? 어쨌든 그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복습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내고 기억을 유지시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급어음. 계속해서 또 뭐다냐? 상품을 13번이구나. 건물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고 이건 어려워요. 대금을 어음 발행했다. 건물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이건 지급어음 아니에요.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수준은 되게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와. 오늘 수준에서 하자는 거죠, 그냥. 오늘 수준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험에 우리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요즘에. 물론 아예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 참 나올지 몰라. 일단 오늘 해요. 그 다음에 14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 그 다음 15번 건물, 비품, 차량 등을 매각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 그쵸. 이게 딱딱 떠오르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상품 매출하고 대금을 타인 발행한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음.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 비품, 차량 등을 매각하고 대금을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 아니고 미수금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솔직히 우리 시험이 거의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오늘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번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 그렇죠. 그리고 상품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 6개월 상환 조건으로 대여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면 장기 대여금. 그렇죠. 그 다음 6개월 조건으로 차입 빌리면 단기 차입금. 3년 상환 조건으로 빌리면 장기 차입금. 그죠? 재밌죠? 이런 거 잘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거 잘하시면 합격하는겨. 근데 앞으로 이제 매주 가면서 새로운 걸 배워서 그렇지 어쨌든 오늘 레슨은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면 합격하고도 남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기초 때 잘 하시는 분이 결국은 본 게임 들어가도 잘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번. 이것도 답 쓰지 말고 말만. 현금 그럼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현금 자산이죠. 단기손익 금융자산 자산이죠. 상품 자산. 단기대여금 바로 나와야 돼. 자산. 건물 자산. 선수금 부채. 장기차입금 부채 등등. 선물로 드릴게요. 집에 가서 하세요. 답은 쓰지 말고 그냥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누구 있으면 퀴즈 내듯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거 하세요. 그럼 서로 공부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4번 보세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4번. 진짜 4번이 시험에 나왔다. 나오기도 해요. 좀 다른 식으로 나와서 그렇지. 보세요. 4번에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위가 원이에요. 그리고 현금부터 지급어음까지 총 9개가 있어. 그 중에 자산이 얼마냐요? 자산이 뭐뭐 있나 골라보세요. 자, 자산이 뭐뭐 있나 보이셨나요? 그럼 그걸 금액을 더하면 되지. 이때 암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계산기, 쌀집 계산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못 써요. 계산기. 자, 그럼 여기 자산이 현금 있고, 외상매출금 있고, 대여금 있고, 받으러금 있고, 상품 있고, 건물 뭐요? 다 계속 자산이네. 세 줄이 다 자산이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개, 외상매입금, 차입금, 지급어음이 부채죠. 그럼 자산 6개를 다 더하면 48인가요? 48만 원. 그죠? 48만 원. 혹시 현금 12만 원 딱 보자마자 12만 원인 게 보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머릿속에 재무상태표를 생각하고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차변이라며요. 그럼 12만 원이 딱 보자마자 일시백천 이렇게 하시고 12만 원이라고 보이면 저는 이렇게 풀어요. 12. 만 단위로. 그 다음에 외상매축은 8만 원이다. 만 단위로 8. 자산은 차변에 적는 거죠. 그 다음 대여금 자산 10만 원 차변 10.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 받으러 온 자산 차변에 9. 이렇게 만 단위. 앞으로 이렇게 저랑 만 단위 하는 걸 조금만 이렇게 따로 몇 번만 하다 보면 실제 시험 볼 때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계산기도 거의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상품 5만 원 차변, 그 다음에 건물 4만 원 차변,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 6만 원. 딱 봐도 6만 원이다. 그럼 6, 만 단위. 그 다음 차입금 3만 원 대변, 그 다음에 지급업 만 원 대변. 됐죠? 그럼 자산 총액이 얼마냐? 이거 더하면 여기까지 20, 30, 39, 44, 48 이렇게 나오잖아요. 48. 그 다음에 부채가 10. 그죠? 그럼 자본은 아까 자본 어떻게 구하랬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랬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38이구나. 실제 시험도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겠죠. 끝. 자, 그 밑에 거 보세요. 5번. 5번은 자, 자산과 부채를 섞어놨어요. 이제 조금 섞여 있어요. 아닌가? 안 섞여 있네. 생기추니까 안 섞어놨어. 막 섞어놓으면 더 헷갈리는데 안 섞어놨어. 그래놓고 밑에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자본금이 가로쳐 있습니다. 가로쳐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써보시라는 건데 지금 쓰면 또 집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째려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물론 답도 밑에 있잖아요. 답도 밑에 있으니까 그냥 밑에 거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째려보세요. 그럼 차변 쪽에 자산, 그 다음 금액, 대변 쪽에 부채와 자본 그리고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먼저 현금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그럼 차변에 이제 현금을 적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해답에 보면 현금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벌려 써 있죠. 이렇게 벌려 써 있죠. 물론 이건 일단 보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보세요. 제가 강의를 30여 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옛날 제가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이라 옛날 수기 시대 손으로 회계를 하던 그 시대에 옛날 여상 애들 재무상태표 같은 거 손으로 직접 그려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 이럴 때부터 가르쳐 가지고 이 글자 표시나 숫자 표시하는 거 한 번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물론 이건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글자 쓸 때는 이렇게 벌려서 앞뒤를 맞추는 게 옛날 방식. 두 글자라고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 보시면 보이죠? 벌려 써놨죠? 자, 금액은 잘 보셔야 돼요. 금액은 26만 원. 이렇게 콤마. 반드시 콤마를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당조예금 자산이죠. 이것도 벌려 쓰니까 앞뒤가 이렇게 맞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맞게 쓰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맞게. 근데 중요한 거 숫자는 어차피 똑같네 지금. 근데 중요한 거 숫자는 벌려 쓰면 안 돼요. 숫자는 만약에 500원을 쓴다. 그럼 500원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숫자는 뒤를 맞춰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라리에다 합격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보고서 같은 거를 출력해 가지고 아파트에 붙여놓고 이제 공지해야 될 때, 이럴 때 숫자 같은 거 할 때는 꼭 뒤를 맞춰야 되고 글자는 앞뒤를 맞추는 게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그냥 앞에다가 붙여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많아요. 현금, 당조예금 이렇게 쓰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벌려 쓴 거랑 붙여 쓰는 거랑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숫자는 뒤를 붙여야지 500원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글 쓸 때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오른쪽 정렬. 그죠? 요거는 아까 벌려 쓰는 건 한글 쓸 때는 배분, 양쪽 배분.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법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저를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충격받아가지고 여기 책에 보면 여기에 단위,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한 번은 봐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또 실무 나가면 쓸 수 있어요. 여기 단위가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으면 당연히 금액 단위가 뭐겠어요? 원이죠. 그럼 솔직히 이거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 나중에 진짜 정식 여러분이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한다면 단위를 표시하는 게 맞죠. 단위가 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1,000원도 있고 그리고 100만 원도 있으니까 또는 억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26만 원만 써놔도 이게 원이죠.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원 표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해봤자 눈만 헷갈려. 원래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금액을 여러 개 작성할 때는 위에다가만 표시하고 밑에는 안 하고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맞는 건데 옛날에 뭐 충격받았냐? 어떤 분이 옛날에 여기다 원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원래 이게 맞는 건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원 표시 다 안 해놨다고 책이 잘못됐다고 반품해달라고 막 그랬대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있다면 이걸 표시했으면 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걸 안 했어. 그럼 위에다가 원이라고 표시했어. 그럼 밑에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도 있고 달러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대기업에 원 있고 달러 쓰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금액을 하나로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는 다 붙이는 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단위 원을 써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일부러 안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민원 걸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제발 좀 출판사 연락해서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말고. 요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다시 여러분 기억할 건 딱 하나. 금액은 어떻게 해라? 금액은 뒤로 맞춰라. 오른쪽 정렬.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관리소장님 되셨을 때 보고서 출력할 일이 가끔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 회의 같은 거 제출하려면 출력해야 되거든. 그럴 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무조건 배분, 계정 과목은 배분했었고 금액은 주고 나서나 무조건 뒤로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15만 원.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지금은 눈으로 보고 그다음 받을 이렇게 벌려 쓰는 것이 옛날에는 정석이었다. 그 다음에 8만 원. 금액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 뒤가 맞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얼마죠? 6만 원. 6만 원. 그 다음 또 뭐지요? 상품 5만 원. 이제 콤마와 점을 잘못 찍으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이거 잘못 찍어서 회사 망한 데도 있어요. 진짜 나중에 예전에. 특히 외화 거래인데 콤마와 점이 잘못돼 있으면 달라요. 진짜.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건물 12만 원. 근데 이런 거 암산할 수 있게 여러분 자꾸 숫자와 좀 친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걸 계산기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감각, 센스인데 계산기도 만약에 시험 보러 가서 이거 계산기를 눌러야 될 때 심지어 여기서 공이 더 2개, 3개 더 있으면 좀 헷갈리는데 일단 요거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보세요. 260000을 계산기 누르고 더하기 140000 누르고 또 더하기 150000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은 눈치 학상 공 3개 다 뒤에는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은 260 더하기 140 더하기 150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시험장 가면 계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이 뒤에 000까지 누르는 사람과 안 누르는 사람은 시간 차이가 좀 있겠죠? 물론 빨리 푼다고 점수 더 주진 않지만 계산 시간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것도 센스. 그리고 아까 제가 저 혼자 풀 때는 아까 만 단위 기억나세요? 저 혼자 할 때는 26, 14, 15만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쓸게요. 마무리할게요. 건물 다음에 자산 끝났다. 그다음 부채는 그리고 여기까지 썼다고 부채를 여기서부터 쓰면 안 돼요. 부채를 여기서 쓰면 안 되고 부채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13만 원. 콤마 찍으면서 숫자 쓰는 연습 해보세요. 당분간 즐거움. 물론 이거 작성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자산, 부채 이런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자 이런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단기 차입금 10만 원. 끝났네. 자, 자본금이 가로쳐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산 총액 이거 다 더하면 되죠. 40, 55, 63, 69, 74, 86. 그죠? 86.
그다음 부채는 20, 30이네. 30. 그럼 56만 원이네요. 56만 원. 왜 답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56만 원 맞네. 그리고 줄 치는 것도 원래는 여러분은 뭐 줄 칠 일이 없으니까 평생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줄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원래 줄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줄은 이렇게 치는 거야 다. 잘 보세요. 금액란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는 거고요. 한 번만 봐두세요. 한 번만. 시험 볼 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소상님 되시고 보고서를 출석할 때 줄 치는 거 이런 거. 마지막 줄에 줄 쳤죠. 똑같이. 근데 여기는 붕 뜨잖아요. 여기 붕 뜨죠. 요런 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고 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떤 책인데 요즘 개념이 없어. 막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혼났던 거야. 혹시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왜 차트 글씨 쓰고 이럴 때 줄 쫙 있죠? 이런 것처럼 원래 이게 다 채우는 것도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칸 밑에 밑줄 두 줄. 밑줄 두 줄이라는 건 마감. 여기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한 줄은 합계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친 거예요. 합계선, 마감선, 합계선, 마감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합계를 중요한 건 차변이 86만 원이고 대변도 86만 원 이렇게 똑같이 반드시 이렇게 마지막은 차변과 대변 합계를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우리 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 합계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회계 원리.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이 작성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는 연습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빨리 친해져라. 즉 대여금은 자산이고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받으러오면 차변, 지급보험 부대변, 차입금 대변, 대여금 차변 이런 것들이 그냥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그림 밑에 뭐가 있죠? 확인 문제가 있죠. 확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 다음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슈? 22회. 뭔 얘기요?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물론 22회는 5년 전이네. 나왔던 건데 일단 답은 몇 번? 자녀 지분이라는 말을 제가 살짝 지나갔지만 결론은 뭐 얘기한다? 자본. 그러니까 오늘 배운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게 물론 여기다 다 쓴 게 아니에요. 우리 기초에 해당된다고 여기다 다 문제를 집어넣지 않았고 그냥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도 시험에 나올 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진짜 시험에 가면 이런 것도 나와요. 공짜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 시험 1차에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많이 나올 때 20% 그리고 회계 꽈락률이 몇 프로랬죠? 10명 중에 6명이 꽈락이다. 근데 지금 문제 보다시피 이런 진짜 생기초도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시험 문제가 다 이렇게 쉬운 거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도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만 맞춰도 최소한 2, 30점은 확보하고 들어가요. 진짜로 생기초 이런 거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이런 거 못 풀겠냐고. 오늘 배운 수준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장 가서 못 풀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풀 수 있겠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만 안 놓쳐도 꽈락은 면하고도 남을 텐데 왜 꽈락이 나오냐? 그게 문제죠. 수업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말만 들으면 합격하고도 남아요. 진짜로. 예,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에헤이 여기 있었네. PPT 누가 만든 게 이거. 여기다 넘어가요. 자, 이제 지금부터 2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써야 될 모든 용어들의 대표적인 용어가 5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회계를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써야 될 용어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자산, 부채, 자본 벌써 3가지 배웠고요. 나머지가 뭐냐? 수익과 비용. 그래서 총 5가지의 용어를 우리가 회계하는 때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아까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재무 상태 표였었죠. FP였었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수익과 비용, 그 중에 수익이에요. 자,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그리고 기업의 업종 중에 우리는 뭐를 전제로 한다? 유통업, 매매업.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옷 사고 팔고 신발 가게에 신발 사고 팔고 이런 게 상품을 사고 파는 업종이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신발 파는 거 매상 짝 찍어봤더니 오늘 하루에 80만 원 팔았어. 그 오늘 돈 버는 거, 그게 바로 수익이죠. 돈 버는 게 수익이에요. 근데 돈 버는 게 수익인데 여기다 돈 버는 거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영업활동 결과, 경영활동 결과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돈 벌면 결국은 재산이 증가되겠죠. 돈을 벌 만큼 계속 재산이 늘겠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인데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예요. 결론은 돈 버는 거지 뭐. 회사 왜 차렸어요? 돈 벌려고 차리겠죠. 장사 왜 해요? 돈 벌려고 하겠죠. 돈 버는 걸 뭐라고 한다? 수익이라고 그래요. 돈 버는 거. 그냥 식당에서 손님에게 식사 제공하고 오늘 결제받은 거, 돈 받은 거. 그게 수익. 돈 버는 거. 자, 그다음 돈 버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 물건 팔고 받은 대가, 매출액. 물론 장부에 쓸 때는 매출액이라고 쓸 때도 있고 액자 빼고 그냥 매출만 쓸 때 있어요. 그냥 매출이면 매출이에요. 그냥 오늘 매상, 오늘 판매. 가끔가다 TV에 보면 그 요즘 대부분 다 전산이잖아요. 그 여러분 키오스크 아니면 포스기. 그래서 저녁 때 영업 끝나면 기계 딱 누르면 오늘 매상 쫙 집계 돼서 나오죠. 오늘 하루 매상 얼마다 이거. 매출액이에요. 이게 매출액. 그다음 임대료. 가서 아까 돈 빌려주는 걸 뭐라고 했죠 아까? 대여. 그렇죠. 대여. 돈 빌려준 거 대여금. 빌린 건 뭐였죠? 차입금. 그래서 금전 대차 계약이다. 들어보셨어요? 금전 대차 계약이다.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건 대여인데 남의 건물이나 땅 같은 거 빌려주는 건 임대라고 하죠. 건물이나 땅 이런 걸 빌려주는 건 임대. 그럼 바꿔 말하면 또 반대로 빌려 쓰는 건 남의 건물 빌려 쓰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건 그렇죠. 임차. 한자를 좀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그러니까 한자로 막 해 있어서 특히 이제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 어쩌면 좋냐고요. 진짜로 넘어가요. 요즘 그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진짜. 넘어가요. 임대, 남의 건물. 임대라는 건 내가 뭘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대여,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임대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 여러분 장사하려고 이런 상가 얻어가지고 집세 낼 때 뭐 냈다고 그래요? 집세 낼 때 뭐 낸다고 그래요? 뭐 낸다고 그래요? 임대료 낸다고 안 해요? 임대료 낸다고 하죠. 근데 다시 잘 보세요. 임대료 내는 게 맞아요? 아니죠.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내가 건물 주면 임대료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지. 임대료만 했지만 잠시 후에 임대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임차료가 있겠지. 그럼 엄밀하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남의 건물 내서 세 얻어서 월세, 전세, 세 얻어서 장사를 해. 월세를 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좀 이따 할 거지만 임차료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임대료 낸다고 그러잖아요. 임대료 냈다고 그러잖아요. 엄밀하게는 틀린 거죠.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임대료는 뭐다? 지금 하는 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내가 건물 주면 임대료. 근데 반대로 내가 세입자야. 그럼 임대료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임차료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 초보. 우리 이제 회계 처음 배웠으니까 사회에서 일상생활할 때는 임대료 냈다. 말 돼야 한대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임대료 냈다고 그러지. 야, 임대료 부담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대료가 부담되는 게 어딨어. 임차료가 부담되는 거지. 그죠? 임대료가 부담되는 게 아니죠. 건물주가 임대료가 부담돼? 건물주는 부담 안 돼. 건물주는 많이 받으면 좋아. 그죠? 요즘같이 장사 안 된다고 월세 깎아줘요? 안 깎아주죠? 받을 거 다 받죠? 건물주는 임대료 부담이 안 돼. 임차료가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에서는 일상생활할 때는 임대료 냈다 그래도 누가 때리지 않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임차료인데 임대료 썼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회계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마치 아까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처럼 아니 뭐 일상생활할 때는 나중에 받을 거 나중에 줄 거 이것만 알면 되지. 외상매출금이냐 미수금이냐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특히 헷갈리면 안 돼요. 임대료. 그 다음에 수수료 받는 거.
뭔지 몰라도 수수료 중간에서 수수료 받았다. 뭐 중간 소개하고 중개하고 수수료 받았다. 아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저쪽 교실에서는 중개사 강의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공인중개를 했어. 중개하고 수수료 받았어. 말 그대로 수수료 수익. 아 근데 내가 공인중개사야. 근데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공인중개사면 수수료 받는 게 내 본업이죠. 그럼 거기서는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 자기는 그 용역 제공하는 게 본업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상품 매매업을 전제로 했으니까 수수료 수익인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공인중개 사무실이다. 중개 사무소 받았다. 그럴 때는 물론 수수료 수익이라고 적어도 누가 때리진 않지만 거기서는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제 용역 매출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 상기업에서는 매출액, 수수료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이 글자 그대로 이자 수익이지 뭐. 은행의 예금, 대여금이나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를 받았다. 그럼 이자 수익. 수익은 보다시피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뭐 있죠? 몇 개 되지도 않아. 금융자산 처분이익. 금융자산은 주식 같은 거. 주식을 팔을 때 돈 벌었어.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 그럼 금융자산 처분이익. 돈 버는 거죠? 수익이죠. 끝나는 말이면 무슨 이익은 수익인 거예요. 그 다음 유형자산 아직 안 배웠지만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이런 걸 합쳐서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배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어쨌든 무슨 이익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처분이익, 무슨 처분이익이라고 말을 붙인다는 얘기는 조금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잡다한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나 금액이 적고 중요성이 낮은 대표적으로 폐품 처분이 왜 회사에 그 종이 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예전에 못 쓰는 자료 같은 이런 것들을 폐품으로 고물로 팔았다 이런 거. 근데 금액이 별로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땐 자비. 오늘인가 어젠가 저기 회사에 탕비실에 쉬는 시간에 저기 당 땡기면 드시라고 과자하고 이런 거 놓잖아요. 누가 그거 빼다가 당근에 팔고 그러던다네. 그래서 고발당했다잖아요. 어젠가 오늘 봤는데 잠깐. 대단하죠? 그걸 빼다가 당근에 놓고 파는 거야. 생수까지 물까지 막. 거기 커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빼다가. 대단해. 어쨌든 근데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약에 커피를 캔을 만약 10박스를 주문해 놨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먹어. 입이 고급이라 캔커피 안 먹어. 안 되겠다. 당근에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건 자기 주업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금액 뭘 팔았는데 돈을 좀 벌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때는 자비. 근데 무슨 처분이 이렇게 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다 쓴 것도 아니죠. 어쨌든 수익에 속하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조금 많은데 쉬는 시간 또 걸렸네.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 비용 요거 해당되는 거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10분 딱 10분이요.